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낮 유엔 총회에서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마쳤습니다. 재외동포청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백악관이 팬데믹이 끝났다고 언급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한 뉴욕시의 재정 적자가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법원이 지난 1999년 한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0년 넘게 복역 중이던 에드나 사이드를 새 용의자 확보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낮 유엔 총회에서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마쳤습니다. 6시에는 동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젯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조태용 주미대사, 황준국 주 유엔 대사와 정병화 뉴욕 총영사 등이 영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낮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 총회에서 10번째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올라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을 주제로 11분 동안 우리말로 연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은 자유와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 후에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유엔과의 협력 강화와 국제 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논의했습니다. 저녁에는 뉴욕 지역 동포들과의 간담회를 주최합니다. 윤 대통령이 주최하는 동포 간담회는 조금 전인 오후 6시부터 맨하튼 유니버시티 클럽에서 개최됐고 뉴욕 일원 한인 동포 2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외동포청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은 재외동포청 설치를 포함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석기 국회의원에 따르면 어제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실장 등은 국회를 방문하고 재외동포청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제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재외동포청 설립 내용을 포함해 출입국청과 관광청 신설,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동포청을 설립해서 병역과 세금, 교육, 출입국, 영사 업무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거론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당내에 구성한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을 통해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상호협력해서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기로 정한 바 있다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정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월드코리안 신문이 오는 2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공동 개최하는 동포청 설립 의의와 과제 심포지엄을 앞두고 재외동포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이 수도권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외동포청이 설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설문응답자 490명 가운데 93.7%인 459명이 설립에 찬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재외동포 정책 전담기구로 동포청, 재외동포처나 대통령 산하위원회 가운데 현실적으로 설립이 가능한 기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490명 중 322명이 동포청이라고 답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됐다고 언급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오늘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어제 CNN 방송에 대통령의 발언은 바이러스 대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위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CBS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관련 문제가 있고 이와 관련해 많은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팬데믹은 끝났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CNN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이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팬데믹 종료 발언을 한 것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진전을 이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차원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미국은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2020년 1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90일 단위로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선포된 현재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10월 13일까지입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백신을 맞고 코로나19 치료제를 탈 때 가입한 의료보험 종류에 따라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스크립스 연구소의 에릭 토플 박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완전히 잘못됐다면서 수백만 명이 롱 코비드를 앓고 있고 어떤 백신도 전염을 차단하진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5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접종률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3달이 지났지만 접종률이 높은 지역에서도 1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6월부터 어린아이들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주사가 보급됐지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6일 기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집계한 6개월에서 4세 영유아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워싱턴 DC에서도 기본 접종을 마친 비율은 7.5%에 불과했습니다.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큰 남부 지역에 있는 엘라베마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주는 0.2%가 채 안 됩니다. 5세 미만 영유아의 백신 접종률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은 이전부터 나왔습니다. 지난 7월 카이저 가족재단에서 진행했던 조사에서 6개월에서 4세 나이 자녀를 둔 부모 중 자녀에게 백신을 맞히겠다고 답한 부모는 17%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영유아 자녀의 백신 접종을 꺼리는 원인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정보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시 부모의 과반수가 넘는 53%는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보다 백신이 자녀 건강에 더 큰 위험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영유아 자녀의 백신 접종을 고려하는 부모 중 70%는 예방접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자녀의 정기검진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소아과학회는 18개월 미만 영유아나 5세 미만 아이들은 성인과 달리 소아과에 예약 방문해서 백신을 접종해야 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두려움이 줄고 코로나19에 걸려도 사망 위험이 작다 보니 드물지만 부작용 우려가 있는 백신 접종을 굳이 안 받겠다는 계산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해왔는데요. 10대 대도시 지역에서는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사무실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사무실 이용률이 47.5%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부안회사 캐슬 시스템스가 미국의 10대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8일부터 14일까지 5영업일 동안 집계한 평균 사무실 이용률은 2020년 초 수준인 47.5%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3월 말 이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이 밖에 다른 지표들도 사무실로 돌아오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뉴욕 지역의 통근 노선 메트로놀스 레일로드에서는 지난 14일 승객 수가 코로나19 최고치인 17만 4,900명을 기록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도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직장 복귀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차례로 확산하면서 좌절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된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출근과 재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채택하면서 직장인들이 사무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애플 직원들 중 일부는 주 3일 출근 계획에 대해 온라인으로 항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사무실 수요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원격 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를 채택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사무실 규모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시는 코로나19 이후 관광 수입과 경제 역풍, 세수 감소와 고용 둔화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뉴욕시의 재정 적자는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뉴욕시 관리들에 따르면 뉴욕시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소득세 관련 세수는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인 7.7%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재정 적자 규모는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뉴욕시는 최근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사업자금 충당을 위해 근로자 연금기금 수십억 달러를 전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지하철과 버스를 운영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은 팬데믹 기간 잃었던 일자리를 어느 정도 되찾았지만 뉴욕시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일자리 16만 2천 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뉴욕시 흑인들의 실업률은 10%가 넘어 전국 평균의 거의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시기관들에게 올해 3%, 내년에는 4.75%까지 자금 지출을 줄이도록 요구했고 재정 긴축에서 예외였던 경찰국의 예산도 삭감해야 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이미 예산안 축소에 따른 영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애덤스 시장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시가 감당할 수 없는 거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운영이 중단됐던 투자이민 제도가 최근 재개됐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이 105만 달러로 인상되고 영주권 획득 조건이 강화됐지만 중국과 인도의 부유층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 법인에 최소 9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EB-5 프로그램은 이민자를 노린 사기 등 각종 탈법 논란에 휘말린 끝에 지난해 6월 제도 연장을 위한 하원의 재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운영이 유보된 바 있습니다. 당시 몰려든 해외 부유층으로 인해 영주권 발급 대기 기간은 거의 10년에 달했고 약 15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10만 명가량의 신청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지난 3월 하원에서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감사와 현장 실사를 강화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됐고 바이든 대통령도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 법안에는 특히 일자리가 적은 곳에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가 아닌 지방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조기에 내주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또 최소 투자 금액을 105만 달러로 높이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투자할 경우 80만 달러로 낮춰주고 1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등 영주권 획득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투자이민 재개는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부유한 중국인들이 중국을 떠나려 하거나 대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한층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인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올해 자금을 해외로 빼내려는 부유한 중국인들이 약 1만 명, 이들의 자금 규모가 480억 달러에 달하고 이민을 하려는 인도인 부유층도 8천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 1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의 한 공원에서 한국계 미국인 고등학생 이혜민 양이 매장된 채 시체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남자친구가 범인으로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았었는데 최근 법원이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22년 만에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어제 CNN 방송은 법원이 지난 1999년 한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0년 넘게 복역 중이던 에드난 사이드를 새 용의자 확보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석방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이드는 1999년 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17세 이혜민 씨를 목졸라 죽인 뒤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2000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사이드와 이혜민 씨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1년 가까이 재수사한 메릴랜드주 검찰은 2명의 다른 용의자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확보했고 이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최근 법원에 유죄 판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2명의 용의자가 따로 있거나 연루됐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재수사를 감독한 마릴린 모스비 검사는 성명에서 용의자들은 1차 조사 당시 파악된 사람들이었지만 추후 배제되거나 변호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는데 피의자 중 한 명은 이 씨를 살해할 동기가 있고 다른 한 명은 이 씨를 협박했다는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멜리사 핀 메릴랜드주 지방법원 판사는 이를 인정하고 검찰의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다만 판결 이후 모스비 검사는 아직 사이드가 무죄라고 선언하지 않았다며 사이드가 새로운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결백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에 재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 평가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에 이르는 11개월 동안 총 37만 5천 건이 넘는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속도로 사건이 처리될 경우 9월 말 종료되는 2021-2022 회계연도 동안 총 40만 건 이상이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선 회계연도의 거의 3배가 넘는 수준이고 2000년대 이후 최대치입니다. 월별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청신호입니다. 회계연도 초반 월 2만 건 내외에서 최근 들어서는 월 5만 건까지 사건이 종결되는 추세입니다. 뉴욕주가 연방정부로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지원금 30억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연방지원금을 홍수와 산불, 허리케인 등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 강화에 사용할 계획으로 카운티와 시, 타운 등 각급 정부로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캐시오컬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파괴적인 자연재해를 너무 자주 목격하고 있다며 주내 모든 기반시설이 100년의 폭풍을 견딜 수 있도록 지원,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경제개발청은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메인스트리트 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시행을 승인했습니다. 총 2천만 달러의 예산이 할당된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발효된 뉴저지 경제회복법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경제개발청에 따르면 신청기업당 최대 5만 달러까지 대출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10년 만기 조건이고 이자율은 2%로 시중 이자율보다 크게 낮습니다. 대출 승인 후 첫 1년간은 원금이나 이자에 대한 납부가 필요 없고 2년차부터 상환이 시작됩니다. 특히 5년차까지 연체 기록이 없고 업체가 계속 운영되면서 대출금을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했을 경우 남은 부채 잔액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한인유권자협의회는 오는 25일 오후 3시부터 펠파크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서 오늘 11월 본선거 투표 참여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영만 유권자협회 회장은 펠파크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11월 실시되는 펠파크 시장 본선거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한인들이 각각 민주공화 양당 후보로 나서 맞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과 투표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지만 늦은 밤에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에는 종종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